안녕하세요. 샘사엄마입니다. 금융문맹 탈출. 오늘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적 완화 정책을 보는데 장단기 금리까지 나오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기준금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봤었죠. 혹시 아직도 못 보셨다면 꼭 보고 오세요.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리는 거는 금리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돌게 할 건가 아니면 돈을 빨아들일 건가 이걸 결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랬죠.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을 많이 받아가고 예금을 적게 하면서 시중에 통화량 돈이 막 돌아요. 그러면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건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돈을 돌게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면서 물가도 이렇게 같이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보는 양적 완화 정책을 하는데 왜 기준금리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볼게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푸는데도 생각하는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국은행은 돈을 더 풀어야겠는데 라면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채를 매입하는 거예요.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리고 발행한 증권이죠. 그래서 이걸 갚아 나가는 겁니다. 이걸 갚는다는 건 뭐냐면 시중에 돈을 계속 뿌리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돌게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네. 그래서 국채를 더 사면서 이만큼 돈을 더 풀겠다 하는 게 양적 완화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금리 이야기를 잠시 또 넘어가 볼게요. 우리 기준금리와 쿨금리에 대해서 봤었죠. 기준금리를 할 때 이 환매조건부 채권 RP를 이용해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콜금리도 그거에 맞춰서 낮춰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콜금리는요, 단기금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의 용어인 양적 완화 정책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콜금리로부터 시작한 단기금리 그리고 장기금리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통장에 2억 원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죠? 두 사람이 와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3개월만 빌려줘. 내가 3개월 뒤 갚을게. 라고 하고요. 한 사람은 10년만 빌려줘.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1억 원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자를 많이 받으실 건가요? 10년 빌려주는 사람이겠죠. 사실 이 사람이 10년 뒤에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최악으로 이 사람이 살아있을지조차 모르죠. 10년은 그만큼 장기 기간이니까요. 이렇게 불확실성을 우리는 이자라는 형태로 보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커요. 이거를 장단기 금리차라고 합니다. 우리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영상에서 자세히 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장기로 빌려가면 15%를 빌려주고요. 3개월만 빌려가면 5%를 빌려줄게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주택담보대출처럼 그렇게 장기인데 저리로 빌려주는 그런 이자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신용이라면 당연히 장기로 빌리는 게 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 이자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게 만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기가 30년, 여기는 만기가 0년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데 초반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가면 갈수록 금리 오르는 속도가 더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 근데 양적 완화 정책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준금리를 통해서 콜금리를 조정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바로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자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준금리는 이 뒷부분까지는 잘 영향을 못 미치는데 이 단기금리에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장기금리는 사람들의 심리나 예측에 의해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그렇죠? 기준금리는 거의 매달 발표를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 10년 뒤 갚겠다. 이 사람에 대한 이자는 사실 기준금리보다는 신뢰도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돈을 쭉 잘 벌어서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자를 조금 낮게라도 빌려줄 거고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일 벌렸다가 그만두고 취직했다. 그만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기준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이 사람한테는 낮은 금리로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높은 이자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아니 기준금리가 지금 뭐가 중요해?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입니다. 단기금리는 어차피 뭐 1개월, 2개월, 길어야 3개월 뒤에 받을 거니까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장기 금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진짜 내가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해야 이게 이자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경기라고 생각해 보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해야 이자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이 뒷부분, 이 장기 금리 쪽은 사람들이 '진짜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해야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바로 장기 금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금리를 통해서 단기금리는 어떻게 조정을 했는데 장기금리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아 잠깐 기준금리 내리긴 했는데 이거 진짜 경기가 좋아지나?'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풉니다. 이렇게 국채를 사면서 "이것 봐. 내가 이렇게 국채 사고 돈 풀잖아. 봐봐. 경기 부양시킬 거야." 이렇게 강력한 신호를 보내죠. 그럼 사람들이 '아 이제 진짜 경기 좋아지겠구나. 이렇게까지 돈을 푸네?'라고 생각하면서 이 장기 금리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네.' 할 때 이렇게 더 방법을 쓰는 거. 장기 금리까지 내려가게 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읽어볼 거예요. 여기 있는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이걸 같이 보겠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란 금리 중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금리로 돈을 풀 건지 아니면 빨아들일 건지 이걸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에 근접하게 인하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완전 내린 거죠. 기준금리를 내려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서 장기 금리, 우리 아까 긴 금리 얘기했었죠. 만기가 긴 금리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 국채 등을 무제한으로 사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 그러니까 돈을 충분히 뿌려준다 이런 말이에요. 양적 완화는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신호를 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 봐. 내가 이렇게 돈 계속 풀 거야. 이거 보라니까. 경기 부양시킬 거라니까." 이렇게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한쪽만 해서 좋은 건 없습니다. 양적 완화도 당연히 계속 돈을 풀면 그만큼 부작용이 발생을 하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있고요. 또 자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 사람들이 평소처럼 대대로 투자 공부를 하지 않고 막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양적 완화를 계속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RP에서 봤던 그 기사인데요. 거기서 이 양적 완화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목부터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되어 있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선다라고 되어 있어요. 4월부터 6월까지 금융기관에 자금을 한도 없이 공급하겠다. 돈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어요, 이 양적 완화를.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는 '아 이게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권에서 필요한 자금 수요를 모두 받아주겠다."라고 되어 있죠. 이번 조치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점에서 한국판 양적 완화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적 완화를 안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 돈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 일본 등은 기준금리가 제로 수준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렸는데도 기존의 통화 정책이 작동하지 않자 국채, 정보보증채 등 장기 채권을 대거 매입했다. 장기 채권을 대거 사면서 돈을 풀었죠. 그래서 시중의 돈맥 경화를 뚫는 대규모 자산 매입, 즉 양적 완화를 실시해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내용을 봤어요. 이게 사실 보면 쉬운 내용이기도 한데 금리 이야기까지 해서 조금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래서 이렇게 돈을 푸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 가지 용어를 배우면서 금융 문맹 탈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엄마였습니다.